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러분의 월급, 세금, 그리고 일하는 방식까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엄청난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죠.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놓은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과 직장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과연 이런 변화들이 우리 삶을 얼마나 바꿔놓을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최저임금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작년 한 해 동안 1030원이었던 최저시급이 올해는 드디어 10,000원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정확하게는 1320원으로 결정됐는데요. 작년 대비 290원이 올라간 겁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약 2.9% 정도 인상된 셈이죠. 그렇다면 한 달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215만 6,880원을 받게 됩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한 달에 6만 원 정도 더 받는 셈이니까요. 최저임금을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인상이라고 비판했고요. 반면 경영계에서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며 반발했죠. 특히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노사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서 이 정도 선에서 결정을 내렸고 이제 2026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이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정부가 상당히 공격적인 대책들을 내놓기 시작했거든요.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10시 출근제 도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12살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직장인들이 아침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보통 회사들이 9시 출근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 보내야 하는 부모님들은 아침이 전쟁터나 마찬가지죠. 아이 깨워서 밥 먹이고 씻기고 옷 입히고 등원 준비시키고 데려다주고 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 출근 시간에 늦기 일쑤고요. 매일 아침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부모님들이 하루 1시간 이내로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시에 출근해도 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이게 무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통 근무 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월급도 깎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는 임금 감소 없이 시간만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1시간 늦게 출근하는데 월급은 그대로 줘야 하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직원 1명당 회사에 월 3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겁니다. 최대 1년 동안 받을 수 있으니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게 됐죠. 이 10시 출근제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비교적 수월하게 도입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입니다. 아무리 정부 지원이 있다고 해도 인원이 적은 회사에서 누군가 1시간 늦게 출근하면 업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교대 근무 시스템 때문에 도입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도 정부가 이런 파격적인 제도를 내놓은 건 그만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겠죠. 육아 지원 정책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금 혜택도 대폭 확대됐거든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 받는 소득 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한도를 적용받았는데 이제는 아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구조로 바뀐 거예요.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리면요. 일반 근로자의 경우 자녀 1명당 50만 원씩 공제 한도가 올라갑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 자녀가 2명이라면 100만 원, 3명 이상이어도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총급여가 7천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들은 혜택이 조금 줄어듭니다. 자녀 1명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만 추가 공제가 되는 거죠. 이런 세제 혜택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 연봉 5천만 원 정도 되는 직장인이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다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 원 늘어나니까 실제로 환급받는 세금은 대략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한 달로 따지면 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더 받는 셈이니까요. 극적인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다만 이런 정책들이 과연 출산율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경제적 부담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주거 문제, 교육 문제, 일과 육아의 양립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는데 정부 정책은 주로 금전적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편 기업들을 위한 지원책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이 크게 확대됐어요. 기존에도 이런 제도가 있긴 했지만 적용 대상이 넓어지고 감면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던 회사가 충청도나 전라도 같은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면 법인세를 상당 부분 깎아주는 거죠. 단순히 사무실만 옮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생산시설이나 연구시설까지 함께 이전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방 경제가 살아나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야 하거든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그 주변으로 협력업체들도 따라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창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서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도 연장됐습니다. 인공지능 전문가나 첨단 기술 분야 연구자들이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올 경우 10년 동안 소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인데요. 원래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 제도가 생긴 배경을 설명드리면요. 우리나라 우수 인재들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특히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같은 첨단 분야는 더 심각합니다. 실리콘밸리나 보스턴 같은 데 가면 연봉도 훨씬 높고 연구 환경도 좋으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세금 혜택이라도 줘서 인재들을 다시 불러들이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해외에서 돌아온 연구자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것도 논란이 없지는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높은 세금을 내는데 고소득 전문가들한테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어요. 하지만 정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인재들이 국내에서 기술 개발하고 일자리 만들면 그게 더 큰 이익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뜨거운 감자인 노란봉투법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법은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슈였는데요. 결국 국회를 통과해서 법으로 확정됐죠. 이 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왜 논란이 됐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겁니다. 원청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하청업체에 일을 맡기는 큰 회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 자동차 회사가 부품 제작을 협력업체에 맡기면 자동차 회사가 원청이고 부품 회사가 하청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하청회사 직원들이 임금이나 근로조건 문제로 싸울 때 하청회사하고만 협상할 수 있었어요. 원청회사는 우리랑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다면서 책임을 회피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근무시간 같은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그 원청 기업도 사용자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사용자로 인정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같은 문제도 이제 쟁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전에는 회사가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이건 경영권의 문제라면서 노조가 간섭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부당한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노조가 단체 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된 겁니다. 노동계는 이 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의 횡포에 시달리면서도 제대로 된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특히 대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무분별하게 외주화하면서 노동자들의 처우가 악화됐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법 때문에 기업 경영이 불안정해지고 노사 분규가 늘어날 거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특히 원청과 하청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원청 기업이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한다면 부담이 너무 크다는 입장입니다. 또 구조조정까지 쟁의 대상이 되면 기업이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져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죠.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영향력이 결정될 테니까요. 어떤 경우에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고 어떤 범위까지 쟁의 행위가 허용될지는 앞으로 판례들이 쌓이면서 정리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3월 이후 노사관계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들을 살펴봤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부터 시작해서 시출근제, 소득공제 확대, 기업 지원책, 그리고 노란봉투법까지 꽤 많은 변화들이 있죠. 이런 정책들이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10시 출근제나 소득공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저임금 노동자분들도 제대로 된 시급을 받고 계신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지방 이전 세제 혜택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같은 것들도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정부 정책이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런 변화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본인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못 받게 되니까요. 앞으로도 이렇게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